한때 재즈 가수였는데 의사 됐어요. 수학 너무 못하는데 코딩과 알고리즘의 선수가 됐어. 학교를 중퇴한 문제아가 대학 학장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렸을 때? 김미경의 북드라마. 아마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모가 뒷받침을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과거 어렸을 때로부터 쭉 이어왔는데 내가 전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 왜 이랬을 때 우리가 막 나이 들어서 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성취해 나갔는지를 주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때 재즈 가수였는데 줄리어드 음대. 근데 의사 됐어요. 수학 너무 못하는데 코딩과 알고리즘의 선수가 됐어. 진짜 재밌죠 이런 거? 학교를 중퇴한 문제아가 대학 학장이 됐어. 하위 1%에 있던 사람이 상위 1%가 됐어. 바버라 오클리. 이 책을 쓴 저자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랑 똑같았더라고요. 거의 토할 듯이 수학을 싫어했어요. 과학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공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원래 자기는 수학, 과학은 아니고 오히려 언어 쪽에 되게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방향을 180도 틀어서 수학 공부와 과학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교수입니다. 제 인생을 180도 바꾼 것에 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인드 시프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인드 시프트.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렸을 때? 안 해보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혹시?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안 해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되게 평범한 사람들, 원래 수학 되게 못했던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떤 시프트가 그 사람들에 있었었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자산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시프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시프트가 가장 중요한 시프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가 유명하냐면요, 학습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그 학습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 학습법을 가르치는 분, 그런 교수님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뭐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해서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수가 되기 전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직업을 가졌어요. 재밌죠? 웨이트리스, 청소부 일도 했고 가정교사, 전업주부, 작가, 군 장교, 러시아 통역사, 남극 기지 무선 통신사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내에서 이분한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단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 끝! 뭐?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 결국 배우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뭐냐? 변화하려는 결심이 없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원래 성공은 나이 들어서 해야지. 15살에 어떻게 해요? 35이 하고 45이 하는 거지, 그죠? 자, 이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물려받은 건 없지만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뤄냈느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고 어느 시점에 쉬프트, 변화를 이뤄냈느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분을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냐?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입니다. 자, 볼까요? 그레이엄 키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자유롭게 재즈를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래 희망을 바꿨다. 현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때 그가 숫자라면 치를 떨던 수학, 과학 교과서는 불태우기까지 했던 수포자였다 것이다. 또 불까지 태워, 얼마나 싫었으면. 별 사람 다 있네요. 불까지 태웠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그레이엄 키어는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되게 좋았대요. 재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된지 궁금하죠? 4살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 연주했고요. 8살 때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고 완전히 재즈 특유의 리듬을 연습하면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재즈 연주도 너무나 잘했고요. 이분은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정말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줄리아드 음악대학이라는 명문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음악 그러면 역시 줄리아드죠. 이분은 최고 수준의 독주자로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자, 이쯤 되면 이분이 왜 도대체 왜 변화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한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음악과 상관없는 모든 분야에는 다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겠잖아요. 이미 음악으로만도 너무 칭찬받고 잘하는데 무슨 다른 과목을 신경을 썼겠어요. 그 중에서 수학은 아예 혐오하는 수준. 미적분 이런 것 따위는 손도 대지 않아. 과학 성적도 아주 형편없어. 화학 시험 시간에 간신히 합격 점수를 받고 나서는 너무 신이 나서 집에 와서 모든 교재를 다 태워버렸대요. 다시는 안 먹으라고. 자, 이렇게 수학, 과학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분은 그레이엄은 소아암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가서 연주를 했었대요. 봉사활동을 했던 거죠. 소아암센터에서. 근데 소아암센터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지켜보니까 암에 걸렸지만 애들이 너무너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레이엄이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의 마음을 어린이들이 움직인 거죠. 그레이엄은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시작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연주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연주를 해도 안 행복하더래요. 아무리 연주를 해도 보람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보람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환자를 위해서 연주를 할 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돌봐야 되겠어. 그러려면 의사가 돼야 되겠는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의사 그럼 뭘 해야 돼요? 시작. 수학, 과학.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건데 다 불태워버린 건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웠대요. 자기 머릿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가 생각해놓고 지가 무서운 거. 의사가 돼야 되겠어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의사 내가 미쳤지. 도저히 이걸 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연습을 딱 하나만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수학, 과학도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는 뜻일 거야. 좀 더 보람 있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절망적이었지만 정말 자신의 수학과 과학은 너무 절망적인 수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적분 강좌를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 강좌를 신청하기 전에 일단 아이폰으로 볼 수 있는 무료 강의 다 신청해서 보고 짬짬이 연주회장 이동할 때 짬짬이 공부하고 도대체 수학에 대해서 기초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기초부터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죽어라고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악대학도 들어갔는데 수학 공부라고 내가 못할 게 없잖아. 한번 해보자. 교수님조차도 도대체 너는 왜 여기 와 있냐고.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A-까지 받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거의 매번 잠을 설쳤습니다. A학점을 못 받으면 의대에 가지 못할 거야. 음악까지 포기했는데 의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걸 끊었습니다. SNS도 끊었습니다. 왜냐?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공연 투어를 돌거나 세간의 시선을 끄는 연주회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오니까요. 내가 결심을 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와 가족들의 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생각해서 제 의지를 꺾으려고 했죠. 왜 고생해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타인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진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그래서 나는 재차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에게는 내가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부업으로 삼으려고 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간간히 공연을 하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공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과학 시간, 수학 시간 정말 그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수준의 고통까지 맛봤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기발하는 해법을 찾을 때면 혼자 낄낄거리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았답니다.
한 번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은 한 번만 하면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죠. 왜? 수학을 푸는 애가 있어? 난 그게 이상해서 원뿔 도형 면적을 내는 애가 있더라고. 신기해. 어쨌든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러면 기타를 연습하는 것처럼 공부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수도 없이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습한답니다. 원래 우리 기타 공 연습할 때 한 번 이해하는 게 연주할 수 있지 않잖아요. 손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법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공부했대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 이런 거 읽었대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또 학습법 배우기 지금 이 교수님이요. 버바라 오클리가 쓴 그 책도 읽고요. 그 강의도 듣고요. 근데 이 그레이엄은 나중에 훨씬 더 어떤 의사가 됐을까요? 다른 의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의사가 됐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면에서요. 일단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아시죠? 음악가들은 귀로 남의 음악을 들으면서 협연을 해야 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같이 연주할 수 없거든요. 환자와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대면이나 의료 처치를 할 때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답니다. 즉흥 연주, 집중했던 덕분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참 일종의 치유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거죠, 이분이. 이 그레이엄이 음악가에서 의사가 됐잖아요. 이분이 알려주는 최고의 공부 방법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작! 배우고 변화한다. 배우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내가 하기 위해서. 그때 뭘 배웠느냐? 이걸 배웠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거 써보려고요. 포모도로 기법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기법이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말을 뜻하는데 이 기법을 실천하려면 먼저 휴대전화의 알림음이나 기타 사운드, 다른 기타 사운드들을 모두 끈다. 그리고 타이머가 25분 후에 올리도록 맞춘 다음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당신은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한다. 25분간. 책 읽기로 했으면 꼼짝도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25분간 집중한 다음에는 몇 분 동안 인터넷 서핑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편안하게 주의를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25분간 최대한 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중, 휴식, 집중, 휴식, 집중, 휴식을 반복하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공부와 배우는 걸 할 수 있다네요. 나 이거 안 해봤거든요. 해봐야겠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5살, 20살, 30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의 경로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나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수학을 더럽게 못해. 불태워 먹을 정도로. 그러나 아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면 나는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다. 모든 어른은 배우면서 변화할 수 있다. 실패는 해보고 실패한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의 누적이다. 시도하지 않은 것의 누적이 바로 실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의 방향이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계획 중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하다가 요리사 하고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랑 ER 이거 쓴 작가 마이클 클라이트는 하버드 대학교 의학 박사였어요. 근데 작가가 됐습니다. 영화 작가. 자,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당신의 부모가 정해준 대로 그냥 살지? 첫 번째. 두 번째. 왜 지금 잘하는 게 그냥 계속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더 잘할 수 있는 게 당신한테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왜 배우고 변화하지 않지? 왜 그냥 지금까지 안 게 앞으로 내 인생이 될 거라고 단정하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변화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왜 그렇게 겁을 낼까? 이 얘기예요. 저는 100% 이 책에 공감합니다. 인생을 바꿀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예요. 공부하면 방향이 살짝
틀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면 완전히 변화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변화하고 배우고 변화한 나 자신이 그게 진짜 나예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대로 꾸준히 살아주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적 욕망, 내가 되고 싶은 꿈의 욕망, 나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인생을 자꾸만 조율하고 바꾸는 내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 이랬으면 좋겠어. 아까 그 재즈 가수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연주해갖구나.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대. 이게 뭐지? 별로 보람없어. 나는 진짜 아이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 인생을 바꾸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인생을 바꾸는 생각 끝에 뭐가 들어가요? 배우고 변화. 배우고 변화가 몇 번이고 반복되면 뭡니까? 그게 나의 완성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고 아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얘기하지 마세요. 이 책 읽으시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변화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고 완성되어가는 법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에 이게 진짜 제일 재밌지 않아요?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속도가 중요해. 왜냐?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 네가 한 오늘 행동은 내일 다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질러. 마음에 드네. 김미경의 북드라마. 어른이 돼서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업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제가 정말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제프 베이조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존의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학력도 빵빵하고 공부 장난 아니게 잘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애틀에서 정말 작은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땠느냐? 책상이 없어서 오래된 문짝 뜯어다가 그 밑에다가 다리 몇 개 달아갖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로 어깨가 닿았대요. 그런 자리에서 컴퓨터 하나씩 놓고 이렇게 쪼르륵 듬직한 남자들이 쪼르륵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만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지금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사실 수십만의 조직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이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됐겠습니까? 아마존의 첫 번째 원칙은 수정되는 게 당연하고 변덕 떠는 게 당연해요. 왜냐? 일단 시작하니까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 시작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나중에 고치니까 매일이 전쟁터겠죠. 매일 고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그 실패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아마존에 못 다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존만 못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못 다닙니다. 코닥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업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새. 그리고 다시 스타트업으로 일어나는 회사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왜 여러분 기류 이상으로 흔들릴 때 있잖아요. 터뷸런스 이런 세상이거든요. 순식간에 흔들리고 바꾸고 수정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제가 한 사람의 스승이 될 지표가 될 회사를 택한다면 아마존. 여기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프 베조스. 책이 두껍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 내가 반드시 당장 실행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걸 소개해드리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아마존은 1995년에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경쟁자를 쳐다보지 마라. 나를 원하는 내 고객만 쳐다보고 집착해라. 내가 강사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강사 쟤 어떻게 하지? 쟤 따라서 해야지를 생각하지 고객을 쳐다보질 않죠. 근데 거꾸로 내 경쟁자 쳐다보지 말고 내 눈앞에 서 있는 나를 원하는 내 고객만 쳐다볼 것. 두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길게 투자할 것. 되게 스타트업들이 1, 2년에 안다면 자꾸 그만두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난 기업 안 하니까 스타트업 상관없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목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장기적 관점에서 15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15년을 쭉 달리겠다는 힘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발명의 열정을 불태울 것.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꿈은 발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발명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메타버스로 가네. 그러면 내 꿈이 지금 내가 교육업계에 있어. 내 교육업계와 메타버스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발명하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발명가의 삶을 산다는 건 매일 실패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화는 뭐냐면 탁월한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조직 보면요, 진짜 자뻑하는 사람 많아요. 저 자존감 진짜 떨어졌거든요. 막 조직 중에 한 30%가 다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졌어. 망하는 조직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중에 한 10일은 매일 자존감 떨어지고 울고 그러면 끝난 거죠. 자뻑하셔야 됩니다. 나의 탁월함에 자뻑할 것. 그래야 내일도 일할 힘이 내 자뻑에서 나오니까. 이 네 가지 문화, 이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마존이 멋지게 정말 로켓처럼 쏘아 올린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이 책의 50페이지에 보면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이 나옵니다. 총 14개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존 직원들도 이걸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몸에 체득화되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주인의식. 리더는 주인이다. 리더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단기적 결과를 위해서 장기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 리더는 자신의 팀을 뛰어넘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명과 단순화. 리더는 자신의 팀의 혁신과 발명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항상 단순화하려고 애쓴다. 복잡하지 않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학습과 호기심. 계속 학습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호기심을 두고 탐험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행동을 우선시하네요. 행동.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다.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에 이게 진짜 제일 재밌지 않아요?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속도가 중요해. 왜냐?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 다 수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연구하지 마. 우리는 리스크의 계획적 수용에 가치를 둔다.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네가 한 오늘 행동은 내일 다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질러. 마음에 드네. 이분 저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 아마존 들어갔으면 막 초고속 승진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깊게 파고들기. 상세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자주 점검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지표와 현실의 이야기가 다른지 계속 의심하면서 파고들고 사람 아주 징하겠네요. 이런 사람. 그죠? 계속 의심하면서 이거 맞아? 가설을 세워놓고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창출하는 거죠. 시적절하게 꼭 맞는 품질의 결과를 창출해서 결과를 낸다. 당근 돈 벌죠 이러면은. 아마존 출신 창업자가 디글디글합니다. 미국에. 왜? 이거 3, 4년 빡세게 배우고 나와서 이걸 자기 회사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도 하고 당장 해야 될 것도 많이 적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워킹 백워드예요. 순서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1,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기획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 하고 그다음에 기획해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마케팅해서 그리고 고객한테 가면 고객이 가면은 또 뭐 고객한테 가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럼 고객이 또 물어봐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세일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아이들한테 써도 좋아요? 뭐 되게 묻는 게 많을 거냐. 그럼 막 대답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성공한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소름 쫙 끼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꿈을 이루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 우리 개인의 꿈도 이렇잖아요. 먼저 내 꿈이 뭔지 찾고, 그죠? 그다음에 기획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가서 마지막
그 내 꿈이 이루는 현장으로 내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순서 파괴라는 건 뭐냐면 됐다 생각하고 저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유연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것이 바로 출시 준비를 완료한 것처럼 하고 대중에게 제품을 발표할 언론 보도자료를 쓰는 것이다. 고객이 할 어려운 질문, 왜 이런 자주 하는 질문들, 그럼 이거는 어떡하나요? 그럼 미리 이렇게 질문과 답을 다 써놓잖아요. 요거를 고객 경험의 출발선으로 생각해서 제품이 나온 후에 해야 될 마지막 걸 제일 먼저 제품 기획 단계에서 해보는 거예요. 내 제품이 나왔다 생각하고 보도자료 써봐. 그리고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불편한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자주 하는 질문들을 다 적어봐. 그러면 어때요? 이게 바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법이래요. 마법.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백워드 마법. 이를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죠?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일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회의를 할 때도 어떡하냐, 무엇을 만들지 뭘 먼저 해야 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 이거 먼저 정한대요. 네가 해. 어떻게 할지 네가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 되게 무섭겠다. 그죠? 아이디어 내면 바로 지가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일이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지는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할까? 다 같이 생각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자,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도자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김미경은 자 10년 전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도자료 미리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가 미리 생각이 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하기도 하고요. 되게 용기 있는 발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리 쓴 보도자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힘을 갖게 됐나 볼게요. 제품 컨셉트에 관한 내러티브를 언론 보도자료로 간주하면 어떨까? 거의 모든 조직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말미에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해. 자기네 작업을 끝마친 엔지니어와 기획자들이 마치 벽 너머로 휙 던져버리듯이 마케터와 영업자에게 후속 작업을 떠넘기는 시기다. 그제야 마케터와 영업자는 이미 제품 개발이 다 끝난 상품을 바라보며 고객 관점이 그제서야 된다. 답이 정해진 킬러 기능과 환상적인 장점들을 막 나열하면서 억지로 막 입소문을 내고 고객한테 막 강요하는 거야. 사람들 주목을 끌려고. 이건 바로 어떤 행위냐? 고객들이 벌떡 일어나 지갑을 열도록 스토리를 쥐어짜는 행위다. 그래서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자료를 앞에다 해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되냐면 마케팅 영업팀과 엔지니어 팀이 언론 보도자료를 맨 처음에 모여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같이 착수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텔레비전의 기능, 비용, 고객 경험,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터는 고객의 입장이 돼서 엔지니어들과 같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비용이 문제가 있어서 안 팔려. 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이런 점을 불편해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 나중에 직면해야 될 도전 과제들을 제품 개발과 제조 단계에서 미리 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자료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개발한 아마존 첫 번째 상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히트 친 상품, 킨들이랍니다. 그게. 킨들 아시죠? 책 읽는 킨들. 보도자료를 개선할 두 번째 요소가 FAQ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질문, 내부 질문 다 포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언론사한테 질문을 받거나 고객한테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겠죠. 이거 어디서 구입해요? 이건 어떻게 작동시켜요? 뭐 여러 가지. 이 질문은 말하자면 나중에 받게 될 공격을 미리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엄청 탄탄해지고 고객 근접한 제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좋겠네. 저도 이제 미국으로 진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언론 보도자료 미리 써보는 거죠, 제가. 영어로.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나중에 하게 될 질문들을 다 미리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내 커리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나중에 저 사람 이상한데 그건 왜 빠뜨리고 안 했지? 이런 점이 없도록 커리어도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그걸 단계적으로 잘 끼워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세계 최고의 경영 기법을 여러분 자신의 자기 경영에 한번 도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릴게요. 당장 개선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아시죠? 파워포인트 PPT. PPT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 하고 뭐 큰 제목 있고 소제목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설명글이 땡땡땡 그러고 가잖아요. 아마존은 원래 모든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가 발표, 특히 파워포인트 발표를 잘해야 된다는 건 정평이 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존은 이 파워포인트 발표를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수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간 매우 어색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들 뭔가를 읽고 있어요. 텍스트로 된 거. 6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딱 6페이지의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일까요? 아니요. 마치 레터 같은 워드 문서입니다. 쭉 읽어. 읽고 나면 3분의 1의 토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사람은 어때요? 발표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쓴 사람이에요. 이거 쓴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난 이거 보고 완전 소름이 끼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회사 이 파워포인트 발표 없애고 싶었었거든요. 말을 잘하는 애는요 되게 그럴듯해 보여. 걔 생각이. 말 못하는 애는요 설득을 못하니까 통과가 안 돼요. 제대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오류도 바로 잡거니와 그 발표를 막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앞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장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파워포인트 정말 막 그림이랑 자료랑 사진이랑 도표랑 엄청 화려하긴 한데 말하는 애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첨부 파일 자료를 붙인 상태에서 그냥 내러티브 발표라고 합니다. 편지처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FNQ도 넣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도. 그러면 사람들은 6페이지를 쫙 읽으면서 아무리 복잡한 기획서도 6장이면 다 설득할 수 있잖아요. 워드로 다 이해됩니다.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질문 시작하는 거죠. 회의 시간이 엄청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발표자는 구태여 주장과 논리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드백이 끝나면 바로 참석자들은 질문을 던지죠. 이게 아마존이 추구하는 정말 새로운 회의 방식. 이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먹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파워포인트 방식을 없애버렸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의의 핵심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래요. 뭐가 가장 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갈지 참석자 전체를 대신해서 메모를 남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코멘트가 남겨서 이렇게 두덕두덕 붙여지면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회의가 아니라 제품을 완성하는 회의인 거예요. 파워포인트 한 60장, 70장보다 6장 글로 써내려가서 완벽히 설득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본인이 설득이 안 되면 그 6장을 못 써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설득 안 돼도 일단 발표야. 그러니까 보여주기잖아. 발표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요. 밖에 현상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글로 써내려가 보세요. 왠지 아세요? 도표 빠지고 그림 빠지면 되게 초라하거든. 그 초라한데 설득력을 갖추려면 진심이 안 담기면 안 돼요. 그게 이유예요. 워드로 설득하는 거.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존에 관련한 책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아마존이라는 책은 다 아마존 1시간짜리 견학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마존을 보지는 못했다. 그럼 이 책을 쓰신 분들은 누군데요? 콜린 블라이어와 밀카, 이 두 분은 다 아마존의 초기에 같이 거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존에서. 그래서 제프를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봤고 그의 일하는 방식을 봤고 그 성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주 작은 사례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큰 원칙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근데 이 책의 모든 걸 다 여러분이 담기는 힘들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미국에서도 가장 성공하는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는데 어떻게 다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딱 5개에서 6가지는 가져오는 즉시 저는 몇 배 효과가 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가지 말고 순서 파괴대로 가보면 훨씬 더
여러분의 꿈이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순섭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제이셔티라는 사람을 처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몇 년, 한 3년 됐나요? 이 사람의 영상을 처음 보고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구독하면서 이분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명쾌하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면서 더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이면서 단호하니까 실행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이셔티를. 제이셔티는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이자 인기 1위 팟캐스트 온 퍼포스의 진행자다. 승려를 지내면서 배웠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게 이분의 그 매력입니다. 지혜를 요약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추종자들이 많고 거의 이분 구독자가 어떤지 아세요? 3천? 오 마이 갓.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제이셔티는 가족 모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집안에서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국으로 와서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랬답니다. 너는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나고자다. 그 집은 의사 아니고 변호사 아니면 다 나고자인 거니까. 압박이 심했겠네요. 그렇게 인류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호련히 승려가 되겠다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거 나고자구나. 근데 제이셔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다.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인도에서 3년을 공부를 하고 스승이 셰티야,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라.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빚은 있지, 직장도 똑바른 건 없지. 그런데도 마음에 되게 충만함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동창들과 연락이 돼서 만났대요. 동창들 다 어디 있었을까? 영국 인류대학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컨설팅 컴퍼니, 스타벅스, 구글 막 이런 엄청난 회사, 연봉 무지작 많이 주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 자존감 하락, 인생의 의미, 목적 상실. 이게 누구 얘기였을까요? 그 친구들 얘기예요? 아니면 제이셔티 얘기예요? 제이셔티는 약 25,000달러의 큰 빚을 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거는 이상하다. 어쨌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딱 맞네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야말로 나고자가 돼갖고 이렇게 있었고 친구들은 다 스타벅스, 구글 같은 데 다니고 있었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감정 말이에요. 스트레스, 압박, 불행, 자존감 하락. 이거 누구 감정이냐고요? 친구들 감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이셔티한테 뭐예요? 상담한 거죠. 제이셔티가 상담하고 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이셔티는 사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아마존에서 거의 이 책이 거의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45개국.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입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보기. 어떤 사람이랑 살건 연애를 하건 부모의 어떤 큰 기대 속에서 시달리는 학생이건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내면 누구나 자기 삶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1학년 때 18살 때예요. 제이셔티가. 친구가 어떤 스님 강연에 좀 가보자 그러더래요. 야, 스님 강연에 왔대. 세미나한테 너 가자. 제이셔티는 말했대요. 야,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거 뭐 스님 얘기 뭐하러 들어, 나 안 들어. CEO 유명인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갔지만 스님 이런 건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셔티는 당시에. 뭔가 인생에 진짜 뭔가 이룬 사람들 얘기,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도움이 되지. 마음을 비워라. 지금 비울 게 없거든. 뭘 비워? 스님 얘기 별론 거예요.
하도 친구가 가자 그러길래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너 그러면 끝나고 술 마셔 나랑 꼭, 알았지? 그럼 내가 가줄게. 그래갖고 이제 들으러 간 거죠. 이 연단에 오른 인물이 30대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었거든요. 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전환하고 변신하는데 속도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스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 얘기도 듣고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대요. 제이셔티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졌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에 빠진 거예요. 이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파르나니 깎고 짙은 황색 법복을 입고 있었다. 총명하고 능변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다. 그는 이타적 희생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는 그의 말에 나는 낯선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라고 주지 말라라는 얘기죠. 인상적인 것은 그 스님이 인도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라 할 수 있는 인도 공과대학교에 엄청 들어가기 어렵대요. 거기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IIT는 MIT처럼 입학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곳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회를 수도자가 되는 것과 맞바꾸었다. 나와 내 친구들이 당시 쫓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말이다. 이 남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단단히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스님을 따라다닌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인도로 갔습니다. 또 이렇게 스님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답니다. 한 스님의 뇌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조사를 했더니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대요. 이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을 주로 했었냐면 6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한 스님들, 굉장히 오랫동안 명상을 한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 한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두뇌 활동 쉬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아, 명상해야지 그랬는데 저녁 뭐 먹지? 걔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집중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스님들은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강력한 명상의 상태를 자유롭게 뇌파가 드나든대요. 명상 그러면 딱 꺼지고 슉 딱 켜지면 닭이 거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고통을 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명상으로 탁 들어서 고통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더 젊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잃었어. 친구가 나를 욕했어. 회사에서 저 상사랑 나 못 지내겠어. 라는 것은 변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자처럼 생각한다라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좀 더 현명하게 나를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수도자처럼 생각하는 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뇌는 감마파가 되게 발달하는데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행복 등에 관련된 능력이 되게 강화돼 있답니다. 당장 나 인도로 갈 거야. 그리고 인도로 간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될까? 농구장을 지배하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는 게 현명하지. 기업 혁신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를 파고드는 게 좋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비욘세를 연구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평화, 안정, 목적을 찾기 위한 마음을 수련하고 싶다면 그 전문가는 누굴까? 바로 수도자들이다. 그레이트풀 리스를 공동 설립한 베네딕트 회 수사 다비드 슈타인드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도자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죠. 사는데 되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면서 사는 법, 루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는 법. 사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수도자들이 목적을 향해서 정진해서 이뤄내는 힘이 엄청 강하죠. 사실은 주위 사람들과 지내는 것, 그리고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정말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반드시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한 부분에 집중을 좀 해서 봤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쯤 여름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다 모였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니? 친구 한 명이 다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는데 들리게 속삭이잖아. 왜?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어?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회의 때 발표를 망쳤대 걔가. 그래갖고 임원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몰아세웠대. 너 그 얘기 들었어? 크게 속삭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또 크게 속삭였습니다. 야, 걔 오래 못 가겠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안타깝다는 뜻이 또 말했어요. 맞아. 사람들은요, 마음의 암덩어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 걔 어떻게 그럴 수 있대?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한대요. 왠지 아세요? 첫째,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걔가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지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악인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훈련을 했었냐면 그런 식의 가십을 포함한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걸 포함한 부정적인 그 이야기, 비난을 내뱉거나 내 입에서 나오거나 생각했을 때마다 횟수를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했대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가십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었다. 나는 이미 긍정적인 에너지 중심의 대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되게 거슬렸대요. 근데 문제는 옛날엔 그게 안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나는 어색할 만큼 말이 없었다. 혼자서 도덕군자 행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들이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나는 금세 글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화 주제를 옮기는 법도 배웠다. 그 걔한테 있잖아 계속 일하자고 했다는 얘기도 했다던데 그 얘기는 안 들었어? 라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평화, 사랑, 이해로부터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본인이 다 받는답니다. 본인이 다 받는 이유가 있네요. 참 저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진짜 본인이 다 받게 돼 있네요.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채고 멈추고 바꾸고 이 3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얼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네, 이걸 얼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적어나가야 된대요. 이거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해봐야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상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적어보는 거죠. 나 아까 방금 전에도 했는데 그거 왜 하냐고? 직원들이 뭐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앞에다 왜 넣었어? 이거 뒤에다 왜 넣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이유가 있겠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물어봤어도 되는데 그러네요. 이걸 적으면 완전히 달라지겠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적어나가면서 그게 어디서 생긴 일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기록하고 매일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봐라. 우리의 목표는 제로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상도 되게 많이 한답니다. 한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만나러 갔대요.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근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니까 사악한 왕은 쳐다보더니 자기 접시를 착한 왕 거랑 바꿔달라 그랬대요. 바꿔줬어요. 착한 왕이 왜 바꾸자 그러니까 사악한 왕은 여기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착한 왕이 웃었대. 웃었어. 막 웃고 있는 착한 왕을 보면서 사악한 왕은 더 초조해지는 거야. 저것이 이중으로 속임수를 쓰나? 자기 것에 독을 탄 후 내가 바꿔달랄 줄 알고 지 것에 독을 탔을까? 이중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한
사악한 왕은 또 바꿨대요. 접시를 또 바꿔달라 그랬대요. 착한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또 바꿔. 결국 사악한 왕은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둘 다 불안해서. 착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악한 왕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착한 왕에게 투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느 쪽이 되었건 사악한 왕과 마찬가지로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배를 고르는구나.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네요.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알아차리라 그랬지. 두 번째가 멈춰라예요. 멈춰. 이제 멈춰. 부정적 성향을 잠재워라. 잠시 멈춰라. 그러면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뭐예요? 그때 여기서 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멈출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멈출 때 제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이랍니다. 호흡을 자각하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시작. 호흡.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끝나요? 시작. 호흡이 끝나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가빠지죠. 모든 것을 인간은 다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숨을 멈춰.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 건데 살아있을 때 숨을 멈추면 어떡해요.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데 숨을 멈추거나 입을 확 다물고 몸은 막 멈춰지고 막 어깨 긴장되고 눈썹 찡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호흡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명상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성향을 잠재우고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인간은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러니 멈추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꾸는 데까지 가지도 못했던 거죠. 자, 이제 바꾸는 단계. 연구진의 발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 일상이 더 힘들어지지만 화나는 일을 일기장에 쓰고 내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을 불평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불평을 쏟아내면 왜 내가 불평을 쏟아내는지, 내가 화를 왜 내고 있는지, 이 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승질 부리듯 그냥 막 다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적이 없는 화는요 다 화를 불러요. 걔네 승질 확 부리고 막 이랬다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죠. 결국 다 사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랍니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불평을 할 때도 되게 감정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 감정 속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실망한 일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그냥 화나요. 그냥 슬퍼요. 이렇게 그냥 말할 게 아니라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감정을 더 잘 추스릴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대신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단어를 신중하게 나답게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해요? 소통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고 지혜롭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거나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좀 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저는 그런 거 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상처받았단 말을 안 씁니다. 상처를 안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상처를 받아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단점을 봐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랜 인연으로 오랜 인간관계면 근데 그걸 봐주지 않고 까뒤집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나를 되게 부끄럽게 했어.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걔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중이구나 라고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상처받았다고 하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이 많이 쓰는 말을 그냥 내한테 이렇게 붙여버려요. 저 자존감 떨어졌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결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훈련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투를 바꿔보는 것, 이게 되게 훈련이 잘 된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관심이 있으면서 경쟁심도 느끼는 5명을 꼽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성취,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풀린 일,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하나 이상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나보다 잘해. 그래서 나는 걔를 부러워해. 너무 이뻐서 부러워해. 아니면 말을 잘해서 부러워해.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러워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보냐면 걔 성취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이 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래요. 그 사람의 성취가 내가 못날 이유가 되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나 걔한테? 그 성취로 그 친구가 얻은 좋은 것들을 다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친구에게서 그걸 다 빼앗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질투 때문에 기쁨을 도둑맞고 있다. 친구가 이룬 게 무엇이든 질투가 당신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 걔가 이룬 거 가져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파괴되는구나. 질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게 되게 심각한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사실은 이 질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인류를 파괴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투를 받은 사람이 망가질까요? 질투한 사람이 망가질까요? 시작! 질투한 사람. 걔는 내가 없는 걸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했어. 얘는 뭐 돈이 많고, 얘는 뭐 아버지가 잘났고, 얘는 뭐 차가 있고, 얘는 머리가 좋고 막 이랬어.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못날 이유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어때? 마치 못난 사람처럼 맨날 걔를 질투하고 있어. 마치 못난 사람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남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없이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은 뭘 만들어놨어요? 나로부터 질투를 만들어냈고, 질투를 당한 사람은 내가 자기를 질투하는지도 몰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근데 내가 아는 질투를 하는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책은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책의 분량도 알차고요. 내용도 되게 알찹니다. 우리가 직접 수도하러 들어갈 순 없잖아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에 이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번 여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자아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나누면 약간 내가 만만해 보이거나 내가 뭘 잃을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뭔가 혼돈도 없고 뭔가 무기력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내 삶의 기준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자, 오늘 제 옆에는요 되게 특별하고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와 계십니다. 알렉스 룽구 작가님이시고요. 독일 출신으로 17살 때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지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10몇 년째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삶을 일깨워주고 자기 개발을 하고 한국 사람의 마음에 빠져서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보니까 의식성장학교를 설립하셨는데 네네. 한국에서 8년간 있으시면서 책을 써야겠다. 이런 어떤 의식성장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언제 마음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개발 코치였는데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네. 그 한계를 느꼈어요. 약간 너무 그 방법론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효과가 안 나는 걸 발견해서 이제 자아 실현 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자실현 쪽에서 이제 의식 성장 이렇게 점진적인 그런 이행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보면은 자아 수축, 자아 확장 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거 읽고 여기 제가 표시해놨는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자아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죠. 제 워크숍에서도 제가 한번 자아 확장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네. 주로 4시 반에 일어나기, 뭐 감사 일기 쓰기, 뭐 어떤 나를 위한 뭐 어떤 스페셜 성장 프로젝트 시작하기. 노노노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즉 나 자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좋은 루틴 지키는 거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어떤 나보다 더 큰 목표,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내가 오로지 내 전체 주의를 나에만, 내 웰빙, 내 편안함, 내 이미지에만 둘지 아니면 오히려 확장해서 나 자신을 적절하게 외부 세상에 드러낼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나 굉장히 불안하게 불행하게 이렇게 살게 되고, 반대로 가끔이라도 오케이 이제 나 자신을 어떻게 더 확장해서 뭔가 더 좋은 걸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좋은 가치를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뭘 직접 창조할 수 있는지, 모든 창조들은 다 자아 확장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일반인한테. 자아 수축과 자아 확장이 되게 어려운 게, 아, 자아 확장은 되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하게 생각이 돼요. 드는 거예요. 일반인이 어떻게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아 확장을 하지? 왜냐하면 나는 4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 챙기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챙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아 확장이 왜 너를 위한 것인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주로 그 scarcity mindset, 그 네. 결핍 마인셋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네, 네. 뭔가 내가 조금만 이렇게 나누면 약간 내가 만만해 보이거나 내가 뭘 잃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미안한데 그렇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나누고 주저없이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면 네. 그게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워크숍에서 항상 이렇게 작은 도전을 시켜요. 예를 들면 당신의 동료 아니면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공동체 가끔 그런 이벤트도 있는데 뭐 작은 걸 확실히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빨리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남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만만해 보이진 않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줬구나. 이제 근데 그 결핍 마인셋을 깨뜨리는 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아 확장 지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자아 확장을 위한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네. 이제 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예. 그냥 어디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앉아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게 네. 정해야 돼요. 자기 삶을 어떤 식으로 이제 네. 펼치고 싶은지. 근데 거기도 목표가 너무 모호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당당하게 네. 안 휘둘리게 음.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찾았던 게 일단 내 가치관, 네, 같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네. 그것부터 이제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어떤 의미를 내가 실현하고 싶은가.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을 향하는 그 방향, 네. 그 방향만, 예를 들면 암을 치유한다 이런 식 아주 가볍게,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런 영역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네. 오케이 내 의미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내가 실현할 수 있는지 오케이. 그걸 세워놓고, 그쵸. 그럼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전략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딱 그거 한 번만 보고 오케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치. 더 이상 뭔가 혼돈도 없고 뭔가 무기력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내 삶의 기준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원해서 음. 내가 그쪽으로 확장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5년 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 목적, 목표 그리고 전략을 오늘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사실은 워크샵 혼자 한다 생각하면서 이 자아 확장 지도를 혼자 만들어 보면 좀 되겠네요. 네네. 독자분들께서는. 맞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226페이지에 알렉스의 자아 확장 지도 있네요. 네네. 있어요. 이제 넣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제 가치관 아주 크게 네. 우아함, 어. 호기심, 탐험. 그럼 거기 아래 이제 어떤 적절한 의미를 세울 수 있냐면 개인의 의식을 높이고 네. 불필요한 고통 이겨내기,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되살리기, 자유, 진리, 사랑, 미, 탐구, 존엄성.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엄청 추상적이고 네, 뭐, 오케이 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오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의식성장 워크숍 개최한다. 나는 그런 수습 과정 하나 들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냥 내 삶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그것을 위해서 전략을 잡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고 의식적인 개인이 돼야지 남을 위해서 뭘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쵸. 제대로 자아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 확장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도 잘 사는 건 맞아요. 희생이 아니라 내 선택인데 결국에 확장이니까 남에게도 좋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다시 완성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아 확장 지도 완성 부분입니다. 224, 225, 260, 200페이지에 거쳐서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분명히 자아가 확장될 수 있는 나만의 지도를 그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지도를 한번 꼭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뒤에 보면은 사례 팁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아 확장 기준은 내가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게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 자아 확장 기준만 실현하면 행복해질 거야. 현재는 불행하지만 3개월, 1년, 5년 동안 자아 확장 지도대로 행동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미래는 내 머릿속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아 확장 기준은 희망을 품고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내 자아 확장 지도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뛰면 오늘, 지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자아 확장 지도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표에 도달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즐겁게 의미 있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삶을 사느냐만 중요합니다. 자아 확장 기준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알려주기만 합니다. 이 자아 확장 지도를 만든 거랑 안 만든 거랑 인생의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많이 나요. 그죠?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고 많이 그 워크숍 참가자들 안에서 보여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매일매일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데 맞아요.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흐름대로 문제 해결 자동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도저히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많아요. 여기 보면 또 행동 그죠? 부분이 있어요. 뭐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기 행동 부분이 나와 있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행동 부분보다 오히려 장애물 부분이 네, 조금 좋아요.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은 방법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이 내 삶을 대신에 살아주진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에 딱 빠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그럼 그냥 이 방법을 내가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따르지 못해서 네. 그냥 내가 4시 반에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늦잠 잤다. 그럼 미안한데 그거 의미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더라도 아직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현재 많이 보이는
그 한 장애물이 너무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방법을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근데 아마 사람들이 행동 못하는 제가 가장 많이 발견한 그 장애물은 네. 강박이에요. 사람들은 강박? 강박이 뭐냐면 내 부족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내가 똑똑해 보이려고 위대한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똑똑해 보여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진 않아요. 즉 그렇죠. 작심삼일대로 근데 해야 되는데 욕심 냈다가 근데 나 역시 부족해 채찍질하고 3일 뒤에 다시 그래도 다시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역시 난 부족해.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강박 사이클만 타게 돼요. 오케이. 왜냐면 확장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수축이 목적이 되었으니까. 자 확장에서는 이런 되풀이는 사이클이 없어요. 근데 자 확장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그렇죠.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래 해야 되는데 근데 역시 난 부족해. 그럼 계속 이 강박 자책 사이클만 타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고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애물 파트 이렇게 썼어요. 장애물 넘어가야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근데 내가 시도해봐야지 나 그렇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지 이제 그런 장애물 다 하나하나 발견하고 의식 성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내가 아직 왜 이렇게 바보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 알렉스 작가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에게 부탁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 나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 내가 현재 부족해서 이제 더 의지를 내고 뭔가 더 빨리 달려야 된다 생각하면 뭐 미안한데 계속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항상 3보 앞으로 2보 뒤로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미 3보 앞으로 2보 뒤로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좋은 책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 의식 성장을 통한 진정한 삶의 여정 알렉스 룽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자신을 자아 확장할 수 있는 멋진 지도도 한번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Think Again, 애덤 그랜트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왜 도대체 우리는 남이 해준 얘기를 그렇게 의심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믿을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주입식도 아니고 우리는요 어쩌면 남의 생각을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워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뿐일까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가 발견한 게 이 rethink의 힘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힘이에요. 남이 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 과학자처럼 사고하라는 거예요. 과학자처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사고할까요? 일단 과학자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구가 실패한 걸 좋아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이 지적해 주는 거 좋아요. 왜?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자처럼 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스타트업 CEO들을 과학자처럼 사고하게 해서 사업을 하게 했더니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어. 왜 틀렸지? 그리고 틀린 걸 되게 좋아해. 왜냐? 다음에 다시 연구할 수 있으니까 또 연구에 조금 더 발전시켜. 그래갖고 세상에 매출의 차이가 수십 배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애덤 그랜트가 어디서 한 인터뷰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흔들리는 세상, 팬데믹 이후에요. 이렇게 빠르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생각하기다. 과학자처럼 빠르게 연구하고 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르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Think Again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오픈된 만큼 성장하시고 과학자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어떤 사업 같은 걸 아주 완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 이어서 간 30분 정도의 인터뷰, 정말 깨알 같은 꿀팁들이 들어있으니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Okay, I'm NK Kim. I'm the host of MK Show. Hello, MK. It's such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Thank you for having me. Oh,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I read your book last month. I was blown away by your re-evaluation of the frog in the pot story. It was a very interesting story, you know. So the original story goes, if you drop a frog in the pot of boiling water, it will jump out and live. If you place a frog in a lukewarm water, it slowly heat the water, the frog will die. But it was wrong. You explain in your book that the frog in the lukewarm water actually lives because it jumps out of the pot when it gets warm too. So, you know, I never thought to question the original story. Why it is so hard to even begin to rethink things? Well, it's been hard for me too. Yeah. When I found out that story was false, I was devastated because I love telling people about how the frog was too stupid to rethink. And it turns out that I was the one who was too stupid to rethink. That once I believed the story, I never questioned it. And this has been a challenge for me throughout my life, MK. When I was a kid, my friends called me Mr. Facts. Because I was so determined to be right. I think that a big reason why we have trouble thinking again is we don't like to admit that we're wrong. We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our beliefs are accurate, which makes the world more predictable. It makes us feel smart. It makes us look smart to others. It keeps a good image. And I really wrote Think Again to try to get us to be faster, to question some of those assumptions. Okay, wow. Adam, you are going to give a short lecture on your book today. You know, many Koreans love your TED Talk, you know. So it's a real treat to have this opportunity to have you speak to us. Personally, I can't wait to be blown away even more. I'm going to hand over the mic to you. Now, Adam, the stage is yours. Well, thank you. It's such a privilege to have a chance to share some insights and some stories here. I think that, you know, my observation about rethinking in 2020 is the pandemic forced a lot of us to think again. I've gotten very curious in the past year, especially about how we can help people think again faster. And I think one of the reasons that I care so much about this topic is actually traceable back about 20 years. There was a group of high school seniors who got into Harvard. And they decided they wanted to go there for college because it's a pretty prestigious institution. And they thought this is where some of the smartest people in the world go. But they were afraid that they wouldn't have any friends. So they started searching on the old social media, which for them was America Online. They searched for profiles of future classmates who would be going to Harvard with them. And every week they added some of the people they found to an email list. And pretty soon they were sending messages back and forth. They were talking about what should we pack when we go to college? How should we think about preparing for all these difficult classes we're going to take? And of course, who are we going to date? And they kept growing and growing this network. By the time they started university in the fall, they had connected more than 200 incoming Harvard freshmen. And it was called Harvard's first online social network. And then they said, you know what? Now that we all live in the same town, we're on the same university campus, we don't need the online social network anymore. And they shut it down. And 5 years later, Mark Zuckerberg started Facebook in the house next door. It was a Facebook. Devastating. These students have lived with deep regret for the past 2 decades. And I know this because I was one of the co-founders of the first online social network. We had something similar to Facebook in 1999, and we just closed it down. And it's so interesting looking back because we made a bunch of assumptions that were wrong, and it didn't even occur to us to rethink them. I assumed that you only need social media if you'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people who live far away, not if you want to talk to people who live in the room next door. I was wrong about that. There's no way adults would use this.
There's no way this is a business, not a hobby. And obviously, I think we could have done a better job rethinking those assumptions. And let's be clear, I'm not an engineer. I don't know how to code, right? So I never would have had the vision for what Facebook became. But it was a missed opportunity to think again. So I got excited to begin studying this problem of how do we get people to think again more quickly? And as an organizational psychologist, one of the things that's fascinated me the most is the mindsets that stop people from thinking again. So I wanted to understand how we could get into a better mindset where we're a little bit more likely to rethink things. And I think the best option we have is to think more like scientists. When I say think like a scientist, I do not mean that you need to invest in buying a microscope or a telescope. When I was trained to think like a scientist, I was taught to value humility over pride and curiosity over conviction. Are my assumptions true? Are my opinions right? Do I have more to learn in this situation? And one of my favorite demonstrations of the power of thinking like a scientist was actually with entrepreneurs. In Italy, hundreds of entrepreneurs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to a control group or to a scientific thinking group. And in the scientific thinking group, they were told, your strategy for your company, that's just a theory. When you talk to customers, that's a great opportunity to come up with specific hypotheses about how your company could be successful. And then when you launch a product or a service, think of that as an experiment to test your hypotheses. Over the next year, the entrepreneurs who'd been taught to think like scientists, on average, brought in more than 40 times the revenue of the entrepreneurs in the control group, which is one of the biggest effects I've ever seen as a social scientist. And the major reason thinking like a scientist was so important for their success is it made them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pivot, to change course, to try a new product or a new service. The poor entrepreneurs who are not taught to think like scientists, they found out that their product or their service was not popular, and they escalated their commitment. They prosecuted anybody who disagreed with them and said, nope, you are all wrong. And they ended up committing themselves to products or services that ultimately were not going to succeed. And I think part of the power of thinking like a scientist is it motivates you to look for reasons why you might be wrong, not just the reasons why you must be right. It encourages you to listen to the ideas that make you think hard, not just the opinions that make you feel good. And maybe most importantly, it invites you to listen to people who challenge your thought process, not just the ones who agree with your conclusions. Rethinking, though, depends on a different kind of network, a challenge network. I think about a challenge network as a group of thoughtful critics that you would trust to hold up a mirror and help you see your blind spots and tell you, hey, MK, here's something that you might want to rethink or question. So in the past year, one of the things I've done is I've reached out to some of my favorite critics, the people who have really made me think again. And I've said to them, you may not know this, but I consider you a founding member of my challenge network. Then I had to explain to them what in the world a challenge network was. I know I need you to invite me to be a little bit more open. And if you ever hesitate because you're afraid you're going to hurt our relationship or you're going to hurt my feelings, don't. The only way you can hurt me is by not telling me the truth. And guess what? I have gotten much more helpful, constructive feedback since I've had those conversations. And one of the things I saw happen starting in March of 2020, when this pandemic first began, was a lot of people got together and they said, well, we have big decisions to make about how we're going to work remotely and where we're going to live and how we're going to stay safe. And so let's bring a group of people together in a Zoom. And I was delighted to see that happen, except for one tiny wrinkle. It doesn't work. There are at least 3 things that go wrong when groups brainstorm together that I'm sure we've all seen at some point. The first problem is called production blocking. We cannot all talk at the same time, so some ideas get lost. Second problem is ego and image threat. I don't want to look like an idiot, so I bite my tongue and hold back on my usually most original, most unconventional ideas. And more ideas get missed because of that. And then number 3 is conformity, also known as the HIPPO effect. HIPPO is my favorite acronym. It stands for the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And as soon as that's known, we get everyone wanting to jump on the bandwagon
and we lose diversity and variety of thought. All of those problems are amplified if you're somebody in the group who doesn't have power or status, right? If you are the only woman in a team of men, if you are the most junior person or the least experienced person in the room, if you are the most introverted and quiet person in a team of loud extroverts, it is that much harder to get heard. That's the bad news about group brainstorming. The good news is we have a simple solution to it. It's called brain writing. All you do is you give people the problem in advance and you let them generate their own ideas separately. But there'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which is they fall in love with their own ideas too quickly. And they say things like, well, this is my idea, so it must be genius. And we need at that point the group to come in and evaluate and refine. The wisdom of crowds is great for picking the best ideas and developing them, but we want to let individuals be the ones to generate them. And this is my favorite thing about working remotely. The chat window here is perfectly designed for brainwriting. And I think that simple rethinking of the brainstorming process to move it into brain writ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teps we can take to figure out what we need to rethink and then begin coming up with better solutions to problems. Now, one of the places that I see this play out a lot is in career choices. I have had so many students over the years at Wharton who have come into my office and asked for career advice. And I've tried to challenge some of their thinking a little bit. And the harder I work to get them to rethink their plans, the less motivated they are to listen to me. And then about 5 or 10 years later, I hear from them and they say, you know what? I wish I had rethought that investment banking career. I really didn't enjoy working 94 hours a week. And you pushed me on it and I didn't consider changing my mind until it was too late. And I've realized in the process of having those conversations that I've gone about this all wrong. That I was trying to motivate my students to think again about their careers, but I was coming across as too stubborn, as too closed-minded, as if I had all the answers. What I've tried to learn to do is to be a little bit more open and a little bit more curious, to try to model the behavior I want to see in them. So early on, I had a student call me a logic bully. I challenged her career plans and she said, you're bombarding me with data and facts, and I don't agree with you, but I don't think you're giving me the space to push back. And it dawned on me that instead of just telling her what I thought was a better option, because she seemed to be stuck in tunnel vision where she wanted to go in one direction and I was trying to get her to rethink it, I should start by asking her, why are you here? Why did you come to me for advice? Are you just looking for my approval, my blessing on a decision you've already made? Well, guess what? You already have it. And once I have that conversation about what kind of advice they're seeking, it's a lot easier for me to encourage them to think again, to instead ask them, how can I help you? And what advice are you looking for? Why did you come to me? And it's a great way to keep people open to rethinking. I think when we examine who we want to become, it should be about what we value, not just how we work. And there's a part of me that wishes that I had done that earlier. If I had questioned back when I was a freshman in college, whether in fact a student could be an entrepreneur, it's very possible that I would have launched an online social network. And I'm not suggesting that that's the life I want. I think I have the best job in the world as an organizational psychologist because I get to study other people's jobs and figure out how we can rethink them and make them more meaningful and more motivating. But the next time you have a bold idea to start the next Facebook, I hope instead of saying no, you rethink that decision and at least consider it. Thank you. Wow. Oh, that was amazing. Wow, that was amazing. Wow. Wow, this is a real eye-opener. Thank you, Adam. I think I recommend your book to a friend of mine. He said it is really difficult to rethink as we age, Then it's difficult to let go of our old views. And it's hard to say, I was wrong. As we put on, we end up being mental misers. Well, given that it's hard to change as you get older, would you say the rethinking skill set or mindset becomes more useful as we age? Oh, that's such an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it should be.
I think it should be in part because we have more information to work with. And if you believe that becoming older is an opportunity to become wiser, it means that your rethinking should be smarter over time, right? I think when you're 20 or 30 years old, some of the rethinking you do is maybe the right question and the wrong answer. And you don't have enough life experience to know whether, in fact, the shift you're making is one you're going to be glad you chose or one that you regret. Whereas your friend who has a lot more life experience to draw on, and that's an opportunity to reflect and say, if I can stay open to rethinking, I can trust my own judgment, my own wisdom, my own decision-making skills more than I could when I was 34, half my life ago. Right, right. Well, this is my personal question. Where do you draw the line between rethinking and being fickle? In my case, as a CEO, I'm constantly coming up with the new ideas and solutions every day. You know that. One of my employees told me I changed my mind so much. I gave them a hard time. Am I a good rethinker or am I just too whimsical? That's a great question.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you're too whimsical, or do you think you're a very devoted rethinker, or is it some of both? I think it depends on other people's perspective. I think I'm not a whimsical. I'm just a really good rethinker. So that's why I'm come up with many ideas every day. Because I'm a CEO, I have to give them some new direction every day. No, but they are afraid. I'm giving them some advice every day. It's too much work. Yeah. Well, I don't think that's always a bad thing. I think maybe the big question here is when is it a good idea to think again, and when should we just act with our existing decision without questioning it or being paralyzed by all the analysis we do? And one of the things I found helpful here is to draw a little bit of a 2x2 framework. So I like to ask two questions around rethinking. The first one is, how important is this decision? How high are the stakes? And then the second one is, how reversible is this decision? Is it easy to change my mind tomorrow? If you're making a decision that's extremely important and difficult to reverse, you better do your rethinking now. You should question yourself constantly. You should be gathering lots of information. You should stay as open as you can. And so I guess maybe this is a question to take back to your team, is to ask, are you rethinking when it's important and when it's hard to reverse? And are you open then to making quick decisions when it's not? Thank you for good advice. You know that I read some case of Apple, some Steve Jobs. I think Steve Jobs, his slogan was "Think different," but rethinking is even isn't difficult for him. But Steve Jobs wasn't initially keen on having Apple enter the mobile phone market. It's thanks to his rethinking employees that Apple is where it is today. No, I think it's a challenge for all of us. Yeah. And I think, for Steve Jobs, it was a particularly big challenge because he was famous for his stubbornness, his strength of conviction, right? And he was not somebody who necessarily was excited to change his mind, but he also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having a challenge network. And he surrounded himself with a team of engineers and designers who would consistently push him to think differently. And I think the iPhone is a great example. He swore for years that he would never make a phone. He thought they were too geeky and too nerdy. He said they were for the pocket protector crowd. He was frustrated by the carriers and the way they structured the relationship. He thought the technology was terrible. And sometimes he would get so frustrated with his phone, he would throw it against the wall and smash it. And he just thought it was garbage technology. And over again, his team would come in and they would plant these little seeds and they would say, you know what, you're right. Those phones made by competitors, they are junk. But what do you think it would look like if we made a beautiful, elegant Apple phone? And then he would start to get a little curious. And then they'd come in and they'd say, it seems like this iPod that we have that people are using to play music, other companies are starting to think about adding computing power to that. And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if Microsoft does that before Apple?
And then he would start to get competitive and he'd say, oh, I'm not going to let Microsoft beat me. And eventually they opened his mind so much that he said, I'm going to put not one, but two teams on this. We're going to have one team that goes and tries to build essentially a phone with a Mac computer added to it. We're going to have another team that takes the Mac computer and adds a phone to it and shrinks it. And as a result, we ended up with the iPhone. What I think is so interesting about that is the way that you could persuade CEOs to think again is based on something that his team did that we also have research behind now, which is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are hesitant to change their mind is they don't want to lose the status quo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They want to feel like their identity is going to endure. And so what the team did at Apple was they said, you know what? We're not going to turn Apple into a phone company. We're still going to be a computer company. We're just going to add a phone on the side. And that way, Steve Jobs felt like the DNA of the company, their identity, their core values were going to stay the same. It's just that we're going to change this little strategy and this set of products that we're releasing. And I think that's something we have to do whenever we try to get people to change, is we have to remind them of what's going to stay the same. Wow, that's right. The employee saved the iPhone. Yeah, Steve Jobs. Okay, so I have many employees to trying to open my mind. So I always appreciate them. Yeah, I'm very lucky. And the fact that you're willing to invite them to tell you what to rethink, I think is a great sign. Can you tell us about your encounter with Professor Daniel Kahneman, the Nobel Prize winning psychologist, that you sort of rebutted? So, is it right? Is it happen? No, he was happy you proved him wrong, right? It happened, really? It was such a surprising experience. So a few years ago, I was giving a presentation on the research in my first book, Give and Take. And I was presenting some evidence that the most selfish takers were actually not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most jobs, that generous givers, people who enjoyed helping others with no strings attached, in the long run had the highest sales revenue, the highest engineering productivity, and also the best performance in medicine. And at the very end of my presentation, I noticed that Danny Kahneman was in the audience. I was like, oh no, this is the closest I will ever come to winning a Nobel Prize, is there is a Nobel Prize winning psychologist, one of my role models, listening to me speak. Yeah. And I panicked because I was sure that he was going to find a bunch of flaws in my presentation. And he was sitting in a seat right next to where I had to walk out as I exited. And as I walked out, he said, that was wonderful. I was wrong. Amazing. I was so confused. Like, did Danny Kahneman just call my presentation wonderful? No, that must have been a mistake. But then, did he just say that was wonderful? I was wrong? He looks like he's excited. His eyes are twinkling. He's smiling. And Danny is a pretty pessimistic guy. He's not somebody who normally looks very enthusiastic. And I was so puzzled by this that I followed up with him and I said, Danny, I have to understand. I've seen you do this now a few times where you form a hypothesis. It turns out to be false and you look excited. You seem to be feeling joy. Do you enjoy being wrong? And he corrected me. He said, no, I do not enjoy being wrong. I don't know anyone who enjoys being wrong, but I do enjoy finding out that I was wrong, because it now means I am less wrong than I was before. And all of a sudden it clicked for me. This is why I became so passionate about psychology when I first got into the field, is I experienced a rush, the joy of discovery, that finding out I was wrong meant that I've just learned something. And Danny said to me, that is the only way I am sure that I've learned anything. And I thought that was such a great lesson. Wow, that was so inspiration in the story. Wow, that's great. You know, since reading your book, I wanted to experience the joy of being wrong. Okay, like Daniel Kahneman. Yeah. So when I go into a meeting with my employees, now I go in with the intent of thinking again. And to my surprise, I found myself happily saying, I don't know, or I was wrong. I think I said it twice in the past week. When I said, yeah, I was wrong, or I don't know, freely and truly, then I feel really happy.
Do you really, MK? Do you Yeah. enjoy being wrong now? Yes, yes. That I can open my mind, that I can many opportunity to learn from others. You are a rethinker. I saw that you had an MK YouTube University. I didn't know it happened because of the pandemic. Yes, right. Yeah. That's amazing. I love that. Thank you, thank you. You know, my MKYU students, yeah, they really want to invite you to give them some speech. It would be possible someday? Yeah, I'm happy, very happy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I would love to come and do that at some point. So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Great. Okay, thanks so much for your time today. I'm happy to have a great lesson from you, and I try to become a girl rethinker constantly. Thank you very Well, much. I think you already are, MK.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This has been a real privilege to be here, and I look forward to learning what I should rethink next time we talk. Okay, next time we talk. Thank you. Thank you. Bye. Thank you.